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라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전기 단원의 핵심 개념을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마찰전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마찰전기를 알기 위해서는 전기력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고 있어야겠죠. 자, 전기력은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말합니다. 인력과 청력이 있고요. 인력은 그렇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와 같이 다른 종류의 전하 사이에서 작용하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청력은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전하와 같이 같은 종류의 전하 사이에서 작용하는 서로 밀어내는 힘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인력은 끌어당기니까 일로와, 그 다음에 청력은 처리가,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인력과 청력 잘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2번 원자의 구조 보겠습니다. 보통 상태에서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지요. 원자의 구조를 안에 들여다보면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이동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이동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른쪽 보겠습니다. 그림. 그래서 원자핵은 지금 이 그림에서는 플러스 전하가 3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전자가 몇 개가 있죠? 저 마이너스 3.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인데, 만약에 이 중에서 전자 하나를 잃어버렸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렇죠. 마이너스 개수가 부족해진 거기 때문에 그 물체는 그렇죠.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되고, 반대로 전자를 얻게 되면 마이너스 개수가 많아진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자 중에서도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했고, 이런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물체는 전기가 더 잘 통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런 물체를 우리가 도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지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마찰전기 정리해 볼게요. 마찰전기는 다른 종류의 두 물체를 마찰시켰을 때 발생하는 전기를 말합니다. 무조건 다른 종류여야 돼요. 왜냐하면 같은 종류끼리는 아무리 마찰을 시켜도 전자의 이동이 없죠. 전자의 이동이 있다는 것은 두 물체 사이에 어떤 물체는 상대적으로 전자를 좀 더 쉽게 잃어버리거나, 그러면 잃어버린 물체를 다른 물체는 얻게 되겠죠. 그 전자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찰전기에서 주의해줘야 될 거는 다른 종류의 물체를 마찰시켰을 때 발생하는 전기라는 거. 이거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고요. 다음에 다른 종류의 두 물체를 마찰하면 일부 전자가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이동하여 두 물체는 각각 전기를 띠게 되는 거죠. 즉 대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마찰전기의 성질을 볼까요?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로 대전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는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다른 물체는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고요. 한 물체가 전자를 잃은 만큼 다른 물체가 전자를 얻기 때문에 대전된 양 또한 서로 같습니다. 같다. 자, 그 다음에 항상 인력이 작용하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한 물체는 플러스, 한 물체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인력만 작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마찰전기의 성질 잘 정리하고요. 이렇게 어떤 두 물체를 마찰시킬 때 전자를 잃기 쉬운 순서로 물체를 나열한 것을 대전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래 대전열이 나와 있는데요. 자, 털가죽으로 갈수록 쉽게 전자를 잃어버려서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는 물체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플라스틱 쪽으로 갈 때는 전자를 쉽게 얻어서 마이너스로 대전되는 물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명주와 나무를 마찰시켰다고 해볼게요. 명주는 나무에 비해서 쉽게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주는 플러스, 나무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유리랑 명주를 마찰했다고 해볼게요. 이
이때는 유리가 명주보다 더 쉽게 전자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유리가 플러스 명주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됩니다. 즉 내가 어떤 물체와 마찰시켰느냐에 따라서 대전되는 종류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선배들은 이 대전열 순서를 다 외웠거든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혹시 이런 문제를 내더라도 대전열이 문제에서 주어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다만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털가죽 항상 모든 문제에서 마찰 전기가 털가죽이랑 마찰시킨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털가죽은 굉장히 쉽게 전자를 잃어버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체이기 때문에 털가죽과 마찰시키면 무조건 털가죽은 플러스 전하, 그 다음에 다른 물체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다. 이걸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마찰 전기 정리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정전기 유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정전기 유도는 대전체를 금속에 가까이 했을 때 금속의 양 끝이 전기를 띠는 현상인데 대전체를 금속에 가까이 했을 때요. 즉 도체에 가까이 했을 때 도체.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볼게요.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이 도체 내에 있는 자유전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인력이죠. 대전체 쪽으로 이렇게 몰려옵니다. 그래서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마이너스, 먼 쪽은 플러스를 띠게 되고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어요. 그러면 자유전자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즉 청력에 의해서 가장 먼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전체와 먼 쪽이 마이너스, 그 다음에 가까운 쪽이 플러스, 즉 정전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도 항상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무슨 힘이 작용한다? 인력이 작용한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왼쪽으로 다시 와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전기 유도의 원인은 금속 내에 전자가 대전체로부터 전기력을 받아 이동하기 때문에 생기는데요.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어때요? 다른 종류의 전하로 대전이 되고, 그 다음에 먼 쪽은 같은 종류의 전하로 대전이 된다. 그 다음에 정전기 유도의 성질은 항상 인력이 작용합니다. 자, 그럼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서 두 금속구를 대전시키는 방법을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전하로 대전시키는 방법과 그다음에 같은 종류의 전하로 대전시키는 방법인데요. 다른 종류 전하로 대전시키는 방법 먼저 보자면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여기에 가까운 곳에는 플러스, 먼 쪽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되지요. 자, 이 상태에서 둘을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면 떨어뜨려 놓으면은 여기에서 먼 쪽에 있는 금속구는 마이너스로, 그 다음에 가까운 쪽은 플러스로 대전되게 될 겁니다. 즉 대전체를 가까이 한 채로 접촉한 두 금속구를 떨어뜨리면 이렇게 다른 종류의 전하로 대전된 금속구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종류의 전하로 대전시키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똑같이 마이너스 대전체를 금속구 이렇게 접촉시킨 금속구에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가까운 쪽은 플러스, 먼 쪽은 마이너스인데요. 이때 손가락을 가까이 대보는 거예요. 이때. 자, 그러면 우리 검전기 때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 기억이 날까요? 자, 마이너스 대전체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금속구 내에 있는 자유전자는 최대한 멀리 떨어지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도망을 온 건데 이것보다 더 멀리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손을 이렇게 접촉함으로써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가락에 따라서 전자가 빠져나가게 된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손을 떼게 되면 이때 어떻게 돼요? 얘는 전체적으로 전자가 나가기 때문에 전자를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금속구가 플러스를 띠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분리시켜 놓더라도 전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플러스로 대전된 금속구를 우리가 이렇게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자, 이렇듯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어떤 물체의 대전 상태를 알아보는 기구 무엇이었죠? 맞습니다. 검전기예요. 검전기.
위에 손가락 대는 방법을 선생님이 검정기, 플러스로만 대전된 검정기 만드는 방법 또는 마이너스로만 대전된 검정기 만드는 방법 앞에 강의에서 설명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강의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검정기는 세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먼저 물체의 대전 여부, 두 번째 대전 정도, 세 번째 대전된 전하의 종류입니다. 대전 여부는요,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했을 때 금속박이 벌어지면 그 물체는 대전체이고 아니면 대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대전체의 전하량이 많을수록 금속박이 더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벌어진 정도에 따라서 대전 정도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검정기와 같은 전하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까이 했을 때 금속박이 더 벌어지고, 그 다음에 다른 전하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금속박이 오므라드는 거를 보아서 우리가 대전된 전하의 종류를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우선은 한 번만 더 설명해 볼게요, 선생님이. 어떤 검정기가 플러스로 대전된 검정기인 거예요. 여기에 어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더니 얘가 더 벌어졌어요. 더 벌어졌다라는 거는 얘가 더 강한 플러스를 띠고 있다라는 거죠. 더 강한 플러스를 띈다라는 거는 전자가 위로 이동했기 때문이에요. 자, 전자가 위로 이동하려 그러면 이 대전체가 그렇죠. 플러스를 띠는 대전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죠? 자, 이번에는 반대로 플러스로 대전된 검정기에 어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더니 얘가 더 오므라든 거예요. 오므라들었다라는 거는 지금 플러스의 세기가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전자가 아래로 내려왔다라는 거죠. 이해되죠? 전자가 아래로 내려오려면 얘와 같은 전하의 종류인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요 부분이 이 박스 안에 있는 설명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찰전기, 정전기, 유도처럼 멈춰있는 전기 종류에 대해서는 그 핵심 개념 정리가 다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전류, 전압, 저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류는 전하의 흐름이죠. 도선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입자가 바로 전자인데,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고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 이거는 그 이전의 약속이기 때문에 둘 다 모두 사용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이동 방향, 전류의 이동 방향 우리 친구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문제에서는 이렇게 건전지 마이너스 플러스 극을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거든요. 자, 이거를 전기 기호로 했을 때 마이너스는 짧은, 그 다음에 플러스는 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가 플러스 극,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구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 방향 전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방향 얘는 전자 이동 방향, 이렇게 잘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전류의 세기는 1초 동안 도선의 한 단면을 지나는 전하량을 말합니다. 단위는 암페어를 쓰고요. 암페어 말고 또 무엇도 있었죠? 그쵸, 미리암페어. 그래서 1암페어는 몇 미리암페어이다? 그쵸, 1000미리암페어이다. 그래서 암페어에서 미리암페어로, 미리암페어에서 암페어로 우리 친구들이 단위 전환할 수 있어야 돼요. 암페어에서 미리암페어는 곱하기 1000을 하면 되고요. 반대는 나누기, 곱하기, 그러니까 1000분의 1을 해주면 됩니다. 1000분의 1. 이렇게 잘 기억하고요. 전류계의 사용 방법에서 꼭 알아둬야 될 거는, 전류계는 전류가 흐르는 그 세기, 물로 따지자면 물의 세기, 수압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회로도에 직접 연결해 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직렬 연결해야 되고요. 얘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 저항이 매우 작다고 얘기했습니다. 얘 자체의 저항이 너무 크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를 받기 때문에 정확한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기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내부 저항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전지에 직접 연결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머지는 전압계하고 사용 방법이 같았는데요. 플러스는 플러스 극 쪽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극, 마이너스 단자 어디에 꼽느냐에 따라 우리가 읽어줘야 되는 눈금이 달랐어야 됐고요. 그다음에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전류의 세기 값을 정확히 모를 때에는 최대값의 단자부터 연결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만 잘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넘어가요. 자, 전하량 보겠습니다. 전하량은 일정 시간 동안에 도선의 한 단면에 통과한 전하량, 일정 시간이에요.
어떤 도선에 얼마만큼의 전하가 흘렀는지 알아보려면 그때 전류의 색이 알아야 되고 그만큼 흐른 시간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전하량은 전류 곱하기 시간이고 기호로 나타내자면 Q는 IT입니다. 여기서 시간의 단위는 초 단위라고 이야기했어요. 전하량의 단위는 클롱을 쓰고요. 1클롱은 1A의 전류의 세기가 1초 동안 흘렀을 때의 전하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 해서요. 전하는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고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바로 전류랑 연결되어 있어요. 전류의 색이 바로 전하량인데요. 우리가 한 회로에서 물이 흐른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전체 흐르는 물의 양은 변함이 없지요. 그게 바로 전하량 보존 법칙이랑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I1에 흐르는 색이나 I2나 I3나 전류의 세기는 모두 다 같다. 그런데 우리가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는 I2와 I3에 나뉘어졌던 그 전하가 전류가 이렇게 다시 합쳐지게 되지요. 그래서 I1은 I2 플러스 I3 한 것과 같다. 바로 직렬 병렬 연결에서의 전류의 값을 구하는 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계속해서 전압 살펴볼게요. 전압은 전기 회로에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단위는 볼트를 사용하지요. 전압과 수압이 많이 비유가 되는데요. 펌프에 의해 수압차가 유지되어 물이 계속 흐르는 것처럼 전지에 의해 전압이 유지되어 전류가 흐른다. 즉 펌프는 그 위로 올라가야지 물이 다시 흐를 수 있게 되겠죠. 전압도 전이차를 올려주는 거 누구였었죠? 바로 전지입니다. 그래서 물의 흐름은 전류에 비유될 수 있고 물레 방아는 전구, 밸브는 스위치에 비유됩니다. 자, 전압계의 사용 방법 볼게요. 전압계는 우선 그 전이차를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곳에 산을 이렇게 따로따로 연결해서, 즉 무슨 연결이지요? 병렬 연결하고요. 얘가 병렬 연결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때 두 가지 옵션이 생깁니다. 병렬 연결하면 할수록. 그래서 위아래 이렇게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이 전압계는 내부 저항이 매우 크다 그랬어요. 내부 저항이 매우 크다. 내부 저항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전류가 이 전압계 쪽으로 흐르지 않고 원래 회로대로 이렇게 흐른다고 얘기했죠. 이거 기억나나요? 내부 저항이 크기 때문에 전지에도 직접 연결해서 이 전지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전압의 세기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계는 병렬 연결, 내부 저항이 크다, 전지에 직접 연결할 수 있다. 잘 기억하고요. 나머지는 앞에 전류계에서 설명한 거랑 똑같죠? 그래서 플러스 극은 플러스 극,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그다음에 내가 어디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시켜 주냐에 따라서 읽어주는 눈금이 다르다. 값을 모를 때는 최대값 마이너스 단자부터 연결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했던 게 전지의 연결이었어요. 직렬 연결하는 거는 얘를 이렇게 세우면 일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듯, 즉 요 수압이 직렬 연결하면 할수록 커진다. 전이차가 커진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전압의 세기가 크다.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전체 전압은 V1, V2, V3를 다 더한 값과 같다. 장점은 높은 전압을 얻을 수 있고 단점은 다만 얘가 한 번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요거 전지 하나일 때 수명과 같다라는 거. 요게 단점이었죠. 이번에는 병렬 연결 보겠습니다. 병렬 연결은요. 물통이 이렇게 연결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쵸? 기억나죠? 자, 그래서 얘는 물 하나에 해당하는 수압, 전이차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V는 V1, V2, V3와 같다. 장점은 하나를 사용하면 그 다음 회로 하나 더 다 만료되면 여기 그 다음 회로 이렇게 전지를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여기에서 전압은 전지 하나일 때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멀티탭이라든지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전기 회로가 무슨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병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220V의 일률적인 전압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기억나나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병렬 연결의 단점을
장점화 시켜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지요. 병렬 연결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그러니까 같은 세기의 전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220V. 다만 병렬 연결일 때 단점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무엇이 있었죠? 전지 말고 뒤에 저항 부분에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지금은 전지의 직렬, 병렬 연결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직렬 연결할수록 더 센 전압을 얻을 수 있다. 병렬 연결은 한 개의 전압, 이 전지 하나에 해당하는 전압을 얻을 수 있지만 수명이 길어진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항과 함께 옴의 법칙 드디어 나왔네요. 자,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정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렇죠. 저항. 단위는 옴이고요. 1옴은 1A분의 1V에 해당하는 1A 1V에 걸렸을 때 그때 저항의 정도이다. 자, 옴의 법칙은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예요. 주어가 전압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저항에는 반비례한다라는 법칙이 옴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V는 IR로 정리가 되었고 이 식으로부터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전압과 전류의 관계 비례, 그 다음에 전압과 저항의 관계도 비례입니다. 다만 전류와 저항의 관계는 이렇게 반비례라는 거 잘 기억하라고 얘기했죠. 자, 저항의 연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저항이 생기는 까닭은 목과 충돌하면서 굴러내려가는 쇠구슬처럼 도선 내에서 전자들이 이동할 때 원자들과 충돌하기 때문에 충돌해서 그 방해를 받기 때문에 생긴다. 정확히는요, 여러분, 이 원자 안에 있는 원자 핵은 무슨 전하를 띠고 플러스 이동하는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서로 인력에 의해서 부딪히면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부딪히면서. 그런데 이런 원자가 빽빽하게 배열되어 있으면 배열되어 있을수록 더 전자가 이동하면서 많은 충돌을 하면서 이동하겠죠. 그런 물체는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 부도체라고 얘기했어요. 또는 절연체. 그다음에 우리가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는 원자 배열이 다르다. 그다음에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저항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물질에 따라서 다르고요. 우선 도체는 저항이 작은 거죠. 부도체는 저항이 큰 물질입니다. 요거 잘 비교하고요. 그다음에 같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모양에 따라서 더 저항이 다른데요. 우선 길이와 단면적 비교했죠. 길이가 길면 길수록 터널 통과하기 더 힘들다. 저항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은 길이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단면적은요. 단면적이 좁으면 좁을수록 우리가 더 터널 통과하기가 힘들다고 얘기했죠. 단면적이 작을수록 저항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이다. 그래서 저항은 단면적 분의 1이다. 둘을 같이 합하면 저항은 단면적 분의 길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그랬죠. 요식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항의 직렬, 병렬 연결에 따라서 그 도선의 저항에 걸리는 전류 전압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호로 적혀 있지만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우선 저항 R1, R2가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 각각 걸리는 V1, V2, I1, I2, 그 다음에 전체 전류 전압, 그 다음에 전압입니다. 저항 여기다 R이라고 적어볼게요. 자, 전체 전류는 어떻게 구해요? 얘 직렬 연결되어 있잖아요.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는 전체 전류의 색이나 각각 저항에 걸리는 전류의 색이나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I는 I1, I2와 같고요. 다만 전압은 저항에 따라서 나뉘어서 걸린다고 얘기했어요.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그 플래시 보여주면서 설명했지요. 그래서 V는 V1 플러스 V2이다.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값은요 같아요. 1대1이다. 각각은 같다.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요 V1과 V2는 R1 대 R2와 같다. 둘의 관계는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더 저항값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 걸리는 전압도
V값도 커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V는 I 아래서요. 지금 I 값이 일정한 거예요. 그러면 R 값이 클수록 V 값이 커지게 되겠죠. 둘의 관계는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저항 값의 V 값도 비례해서 커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합성 저항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얘는 길이가 길어진 효과이다. 그래서 전체 R은 R1 플러스 R2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병렬 연결 정리해 볼게요. 저항을 병렬 연결시켰을 때 I는 자, 전체 전류가 위랑 아래로 나뉘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I1 플러스 I2이다. 그 다음에 대신 병렬 연결시켰을 때는 무슨 값이 같다? 그렇죠. 전압은 전체 V나 V1에 걸리는 R1에 걸리는 전압이나 R2에 걸리는 전압이나 같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키포인트였고요. 그 다음에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값을 보자면 지금 전류 V는 I 아래서요. 지금 V 값이 일정해요. 그러면 R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I 값은 작아져야 되겠죠. 즉 I는 R1분의 V, I2는 R2분의 V에서 V 값이 같기 때문에 얘는 생략 가능해요. 1로. 그래서 I1 대 I2는 R1분의 1 대 R2분의 1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R1과 R2의 1대 2의 저항의 비율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I1과 I2의 비율은 얘 반비례이기 때문에 2대 1의 비율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거죠. 즉, 예를 들어서 1옴이고 여기가 2옴인 거예요. 그러면 R1 대 R2가 1대 2죠. 반대로 전류는 몇 대 몇의 비율로 2대 1의 비율로 여기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전체 전류가. 요거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합성 저항으로 이제 넘어가서 합성 저항 R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이게 선생님이 유도했던 공식이었었죠. 그쵸?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여기에서 역수 취하고 그 다음에 분수 계산해야 되고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빨리 병렬 연결이었을 때 합성 저항 구하는 방법 알려줬습니다. 전체 저항은 그쵸? 각각의 저항을 더한 값분의 곱한 값이다. 더한 것분의 곱한 것. 요거 잘 기억하면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항의 직렬, 병렬 연결까지 정리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전구의 밝기 보겠습니다. 이 전구 하나하나가 다 저항이나 마찬가지예요. 그쵸, 여러분? 자, 합성 저항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구가 직렬 연결되면 될수록 길이가 길어진 효과이기 때문에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전구를 직렬로 연결하는 개수를 늘릴수록 각 전구에 흐르는 전류는 점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 저항값이 커지면 전류는 작아지게 되겠죠. 전류는 점점 감소한다. 즉, 전구 한 개의 밝기는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진다. 이렇게 전구를 직렬 연결하면 직렬 연결할수록 전구 하나의 밝기는 점점 어두워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병렬 연결 볼게요. 병렬 연결일 때 합성 저항은 점점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합성 저항은 이렇게 병렬 연결하면 할수록 얘 단면적이 넓어지는 효과예요. 감소합니다. 감소. 그다음에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밝기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밝기. 여기에 각각 걸리는 전압은 어때요? 전압은 일정해요. V는 일정해. 자, 전구를 병렬로 연결하는 개수를 늘려도 각 전구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일정해요. 그래서 전구 한 개의 밝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 전류의 세기뿐만 아니라 전압의 세기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빈칸에 이렇게 채워 넣을게요. 자, 병렬 연결을 계속 시켜도 전구의 밝기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일정한 전구의 밝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요거를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 전기단원의 핵심 개념을 모두 다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 빈칸 채워넣기가 어려운 친구들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문제 풀기가 어렵거든요. 이 부분을 빈칸을 잘 채워 넣을 수 있을 때까지
개념 정리가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는요,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전기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풀이 강의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나 고생 많았고요. 전기 핵심 정리 잘 각자 스스로 할 수 있기를 선생님이 부탁할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